2023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 외곽. 낡은 공장 건물 앞에서 한국인 부부가 각자 다른 차량에 태워졌다. 남편은 돈을 받았다고 믿었고 아내는 잠깐 조사만 받으면 된다는 말을 들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서로의 생사를 알 수 없게 되었다. 차량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고 공장 주변의 가로등은 그 순간을 비추지 않았다. 거래의 밤은 그렇게 시작됐다. 오늘도 봉인된 사건 노트의 문을 엽니다. 사건의 기록을 따라가며 가려진 조각들을 연결합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록이 말하지 못한 진실을 지금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기록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2023년 5월 17일 오후 인천공항 출국장을 통과한 이성태와 성지연 부부의 이름이 출입국 기록에 남았다. 목적지는 캄보디아 프놈펜. 편도 항공권이었으며 귀국 예정일은 비어 있었다. 이성태는 당시 45. 한국에서 중고차 매매업을 하다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고 채무는 8천만 원을 넘어섰다. 법원 출석 통지서가 3차례 도착했지만 그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 통지서가 도착한 날 아침, 그는 집에 남아있던 옷가지를 여행용 가방에 넣기 시작했다. 아내에게 말했다. 여기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캄보디아에서는 신분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빚도, 고소장도, 법원도 닿지 않는 곳이라고. 그는 자신의 말을 믿고 싶었다. 성지연은 42. 결혼 전 병원 간호조무사로 일했지만 결혼 이후엔 남편의 사업을 도우며 별다른 수입 없이 지냈다. 그녀는 캄보디아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가방을 쌌지만 떠나고 싶어서가 아니었다. 남편이 정한 일이었고 그녀에게 선택지는 없었다. 공항 게이트를 통과하면서 그녀는 뒤를 돌아봤다. 한국 땅이 점점 멀어지는 게 보였다. 돌아올 수 있을까? 그 질문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으며 나올 수도 없었다.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프놈펜 외곽의 작은 한인촌이었다. 월세방 하나? 창문은 좁았고 벽은 얇았다. 에어컨은 작동하지 않았으며 밤이면 모기가 들끓었다. 방 안엔 침대 하나, 낡은 옷장 하나, 플라스틱 의자 2개가 전부였다. 벽지는 곰팡이로 얼룩졌고 천장 모서리엔 거미줄이 걸려 있었다. 바닥 타일은 곳곳이 깨져 있었으며 화장실 문은 제대로 닫히지 않았다. 이성태는 한인 커뮤니티를 통해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대부분 단기 일용직이었고 급여는 불안정했다. 현지 한인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고 건설 현장에서 자재를 나르기도 했다. 하루 8시간 일하면 3만 원을 받았으며 일이 없는 날도 많았다. 한 달 평균 수입은 60만 원 정도였고 월세 40만 원을 제하면 생활비로 남는 건 20만 원이었다. 그나마도 매달 보장되지 않았다. 성지연도 일을 찾았다. 한인 마트에서 물건을 나르고 진열하는 일이었다. 하루 2만 원. 일주일에 사흘 정도만 일감이 있었다. 그녀는 아침 6시에 일어나 마트로 향했고 오후 5시에 돌아왔다. 돌아오는 길 그녀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발걸음은 무거웠다. 손엔 물건을 나르며 생긴 멍 자국이 있었고 허리는 점점 굽어갔다. 6월이 지나고 7월이 왔다. 돈은 점점 바닥났다. 두 사람은 하루 두 끼만 먹기 시작했고 그마저도 현지 노점에서 파는 가장 싼 음식이었다. 쌀국수 한 그릇에 1,000원, 볶음밥 한 접시에 1,500원. 고기는 사치였고 과일은 생각할 수도 없었다. 이성태는 밤마다 휴대전화 화면을 켰다. 한국에서 걸려온 채무 독촉 전화는 차단했지만 메시지는 계속 쌓여갔다. 압류해고, 재산 조회, 법원 출석 최고 통지. 그는 화면을 내리다가 멈췄다. 한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다. 채무 불이행자 명단 등재 예정. 그는 화면을 끄고 천장을 바라봤다. 천장엔 페인트가 벗겨진 자국이 있었고 전등은 깜빡였다. 옆방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고 복도에선 누군가 싸우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8월. 성지연은 더 이상 남편에게 묻지 않았다. 언제까지 이렇게 사느냐고, 언제쯤 돌아가느냐고. 묻지 않음이 이미 포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점점 말을 잃어갔다. 밥을 먹을 때도 잠들기 전에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점점 비어갔고 몸무게는 줄어들었다. 볼은 패였고 손목은 가늘어졌다.
이성태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외면했다. 자신도 무너지고 있었으니까.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얼굴이 보였다. 수염은 길어졌고 눈 밑엔 다크서클이 내려앉았다. 몸무게는 10kg 넘게 빠졌다. 9월 중순. 통장 잔고는 15만 원이었다. 다음 달 월세를 낼 수 없었고 밀린 공과금도 쌓여 있었다. 집주인은 매일 오전 9시에 문을 두드렸고 그때마다 이성태는 숨을 죽였다. 어느 날은 집주인이 열쇠를 가지고 와서 문을 열려고 했다. 이성태는 안쪽에서 문을 붙잡았고 집주인은 소리쳤다. 내일까지 월세 안 내면 나가라고. 짐 다 버릴 거라고. 어느 날 밤 그는 침대에 앉아 휴대전화를 켰다. 인터넷 검색창을 열었다. 캄보디아 고수익 알바. 외국인 신분 해결. 단기 일감 현금 즉시 지급. 빠른 현금 프놈펜. 검색 결과는 수십 개였다. 대부분 텔레그램 채널로 연결되는 링크였고 공통적으로 빠른 현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그는 스크롤을 내렸다. 한 채널의 설명이 눈에 들어왔다. 당일 지급 가능. 신분 문제 없음. 비자 상관없음. 한국인 환영. 그는 알고 있었다. 이런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돈이 오가는지, 누가 희생되는지. 하지만 화면을 끄지 않았다. 손가락은 링크 위를 맴돌았고 결국 눌렀다. 9월 말. 그는 텔레그램 채널 5곳에 가입했다. 채널 이름은 비슷했다. 캄보디아 기회의 방. 프놈펜 빠른 일자리. 현금 즉시 모집. 급전 필요하신 분. 참여자는 적게는 1000명, 많게는 5000명이 넘었다. 공지는 매일 올라왔고 내용은 거의 동일했다. 빠른 현금 필요한 사람만. 일 내용은 만나서 설명. 신분 문제 없음. 당일 지급. 10월 초. 이성태는 그중 한 채널에 메시지를 보냈다. 상담 가능하냐고. 몇 시간 뒤 답장이 왔다. 내일 오후 3시. 프놈펜 중심가 커피숍. 혼자 오라고. 주소와 함께 지도, 링크가 첨부되어 있었다. 다음 날 오후 2시 30분. 이성태는 약속 장소에 도착했다. 커피숍은 한산했고 에어컨 소리만 울렸다. 테이블 6개 중 3개만 손님이 있었고 나머지는 비어 있었다. 그는 구석 자리에 앉아 물을 주문했다. 손은 떨렸고 입은 말랐다. 오후 3시. 한 남자가 들어왔다. 30대 중반으로 보였고 검은색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었다.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으며 왼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다. 그는 이성태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고 맞은편에 앉았다.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그냥 동생이라고 부르라고 했다. 남자는 한국말을 유창하게 했다. 억양이 자연스러웠고 사투리도 섞여 있었다. 경상도 사투리였다. 그는 먼저 물었다. 돈이 얼마나 필요하냐고. 이성태는 대답했다. 많이요. 남자는 웃었다. 구체적으로. 이성태는 망설이다 말했다. 2천만 원 정도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하다고. 하지만 조건이 있다고. 혼자서는 안 된다고. 둘이 필요하다고. 이성태는 묻지 않았다. 무슨 일인지, 왜 둘이 필요한지, 왜 혼자는 안 되는지.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남자는 금액을 말했다. 2만 달러. 한화로 약 2,600만 원. 당일 현금 지급. 일은 간단하다고. 그냥 사람 한 명 데려오기만 하면 된다고. 이성태는 침을 삼켰다. 그 돈이면 빚을 갚고도 남았다.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었다. 남자가 물었다. 언제 할 수 있냐고. 이성태는 대답했다. 언제든지요. 남자는 일어서면서 말했다. 이틀 뒤 연락하겠다고. 준비하라고. 사람 데려올 준비. 그날 밤 이성태는 아내 옆에 누웠다. 성지연은 벽을 보고 누워 있었고 등을 보이고 있었다. 그는 그 등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병원 통역 일이 생겼다고. 일주일만 나가면 200만 원을 준다고. 외국인 환자 상대로 간단한 통역만 하면 된다고. 성지연은 움직이지 않았다. 한참 뒤 그녀가 물었다. 통역을 내가요? 이성태는 대답했다.
한국말만 하면 된다고. 어렵지 않다고. 성지연은 남편을 돌아봤다. 그녀의 눈엔 의심이 떠올랐지만 입을 더 열지 않았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선택권이 없었으니까. 거절할 힘도 없었으니까. 10월 4일 오후 이성태의 휴대전화에 메시지가 도착했다. 발신자는 동생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었다. 내용은 간단했다. 10월 8일 저녁 7시. 공장지대 입구. 둘이 함께. 그는 화면을 보다가 껐다. 나흘 남았다. 아내를 설득할 시간이 나흘. 그는 침대에 앉아 손을 비볐다. 손바닥엔 땀이 고여 있었다. 성지연은 여전히 마트에 나갔다. 그날도 오전 6시에 나가서 오후 5시에 돌아왔다. 돌아왔을 때 그녀의 손엔 비닐봉지 하나가 들려 있었다. 시장에서 파는 가장 싼 빵이었다. 3개에 1,000원. 그녀는 봉지를 탁자 위에 놓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이성태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다. 일주일만 참으면 된다고. 그 이후엔 괜찮아질 거라고. 한국으로 돌아가면 된다고. 10월 5일 오전. 그는 아내에게 다시 말을 꺼냈다. 병원 통역일 말인데 날짜가 정해졌다고. 이번 주 일요일 저녁이라고. 병원이 외곽에 있어서 저녁에 픽업 차량이 온다고. 성지연은 빨래를 개면서 물었다. 일요일 저녁이요. 이성태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외국인 환자가 그때 도착한대. 성지연은 손을 멈췄다. 저녁에요. 병원이. 이성태는 대답을 준비했다. 응급실이래. 스문의 시간 운영하는 곳이라고. 그녀는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얼굴엔 의심이 걸려 있었다. 그녀는 빨래를 다시 개기 시작했고 손놀림은 느려졌다. 10월 6일 오후 휴대전화에 다시 메시지가 왔다. 동생으로부터였다. 당일 입을 옷 준비. 깨끗하게. 의심 안 사게. 여권 챙겨. 휴대전화는 집에 두고. 이성태는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다. 여권 챙겨. 그 단어가 눈에 박혔다. 병원 통역이 왜 여권이 필요한가? 그는 알고 있었다. 이건 병원이 아니라는 걸. 그날 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아직 멈출 수 있었다. 동생에게 연락해서 취소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러면 돈은 없었다. 빚은 그대로였다. 월세는 여전히 밀렸다. 그는 눈을 감았다. 한 번만이면 된다고. 그 이후엔 다 해결된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10월 7일 오전. 이성태는 옷장을 뒤졌다. 깨끗한 옷이라곤 남은 게 별로 없었다. 흰색 셔츠 하나, 검은색 바지 하나. 그는 그걸 꺼내서 다렸다. 다리미가 없어서 물을 뿌리고 손으로 펴서 말렸다. 성지연은 그 모습을 보다가 물었다. 뭐 하세요? 이성태는 대답했다. 내일 입고 갈 옷이라고. 병원 가는데 깔끔하게 입어야 한다고. 성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저도 준비해야 하나요? 이성태는 잠시 망설였다. 응, 편한 옷으로. 그냥 깨끗하게만. 그녀는 옷장으로 갔다. 그녀에게도 깨끗한 옷은 많지 않았다. 회색 블라우스 하나, 검은색 면바지 하나. 그녀는 그걸 꺼내서 침대 위에 놓았다. 그날 오후, 이성태는 밖으로 나갔다. 근처 약국에 들렀다. 수면제를 샀다. 약사가 물었다. 불면증냐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약사는 약을 꺼내며 말했다. 한 알만 먹으라고. 2알 먹으면 위험하다고. 이성태는 약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멈춰섰다. 골목 끝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하늘은 흐렸고 바람은 없었다. 공기는 무거웠다. 10월 8일 오전. 거래 당일이었다. 이성태는 일찍 일어났다. 새벽 5시. 잠을 거의 자지 못했다. 옆에서 성지연은 잠들어 있었고 호흡은 고르게 이어졌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화장실로 갔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다. 그는 물을 틀어 얼굴을 씻었다. 찬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정신은 맑아지지 않았다. 오전 9시. 성지연이 일어났다. 그녀는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했다. 쌀을 씻어 밥을 하고 어제 남은 반찬을 꺼냈다. 김치 몇 조각,
계란 후라이 하나.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말이 없었다. 숟가락 소리만 들렸다. 밥그릇이 바닥을 긁는 소리. 물을 마시는 소리. 그 외엔 아무것도 없었다. 오후 2시. 이성태는 준비한 옷을 입었다. 흰 셔츠, 검은 바지. 거울을 보니 어색했다. 너무 오랜만에 입는 정장 차림이었다. 성지연도 옷을 갈아입었다. 회색 블라우스, 검은 면바지. 머리를 묶고 얼굴에 선크림을 발랐다. 그녀는 남편을 보며 물었다. 몇 시에 출발해요? 이성태는 대답했다. 6시 반. 차가 7시에 온대. 성지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침대에 앉았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다. 창밖엔 다른 건물의 벽이 보였고 빨랫줄에 걸린 옷들이 흔들렸다. 오후 5시. 이성태는 가방을 챙겼다. 작은 크로스백 하나. 안에 여권 2개, 지갑, 약. 그는 약병을 꺼내서 알약 2개를 손에 쥐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갔다. 물 2컵을 준비했다. 한 컵에 알약 하나를 넣어 녹였다. 물은 약간 뿌옇게 변했지만 눈에 띄지 않을 정도였다. 그는 방으로 돌아와 성지연에게 물을 건넸다. 목 마르실 것 같아서요. 성지연은 물을 받았다. 고맙다는 말 없이 한 모금 마셨다. 이성태는 자신의 물을 들고 창가에 섰다. 손은 떨렸고 물은 컵 안에서 흔들렸다. 그는 한 모금 마셨다. 물은 목으로 넘어갔지만 삼키기 힘들었다. 오후 6시. 성지연의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하품을 했다. 왜 이렇게 졸리지? 이성태는 대답했다. 피곤해서 그런가 봐요. 잠깐 눈 붙이세요. 성지연은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았다. 호흡이 점점 깊어졌다. 10분 뒤, 그녀는 완전히 잠들었다. 오후 6시 30분. 이성태는 아내를 깨웠다. 성지연은 눈을 떴지만 초점이 흐렸다. 몸이 무거웠고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이성태는 그녀의 팔을 잡아 일으켰다. 가야 해요. 차 왔어요.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이성태는 그녀의 어깨를 잡고 방문을 열었다. 계단을 내려갔다. 성지연은 한 계단 한 계단 내디딜 때마다 몸이 기울었다. 건물 밖.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서 있었다. 운전석엔 모르는 남자가 앉아 있었고 뒷좌석에 동생이 앉아 있었다. 동생은 창문을 내리고 말했다. 타. 이성태는 아내를 부축해 차에 태웠다. 성지연은 뒷좌석에 기대 앉았고 눈은 반쯤 감겼다. 이성태는 그 옆에 앉았다. 차가 출발했다. 프놈펜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다. 가로등은 점점 줄어들었고 건물은 낮아졌다. 도로는 비포장으로 바뀌었고 먼지가 창문을 때렸다. 30분쯤 지났을 때 차가 멈췄다. 앞에 낡은 공장 건물이 보였다. 불은 꺼져 있었고 주변엔 아무도 없었다. 동생이 말했다. 내려. 이성태는 차에서 내렸다. 성지연을 깨우려 했지만 그녀는 깊이 잠들어 있었다. 동생이 다가와 성지연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다른 차량 쪽으로 옮겼다. 이성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입을 열지 못했다. 동생은 돌아와서 말했다. 끝났어. 돈은 내일 준다. 이성태는 물었다. 아내는요? 동생은 대답했다. 걱정 마. 일주일 후 돌려보낼 거야. 그 순간 또 다른 남자 2명이 나타났다. 그들은 이성태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도 가야 해. 이성태는 뒤로 물러섰다. 약속이 다르잖아요. 동생은 웃었다. 약속은 바뀌었어. 당신도 필요해. 남자들이 다가왔다. 이성태는 도망치려 했지만 팔이 붙잡혔다. 차량에 태워졌다. 문이 닫혔고 창문은 열리지 않았다. 차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다. 공장 건물은 점점 멀어졌고 어둠이 내렸다. 이성태는 창밖을 바라봤다. 아내가 탄 차량은 이미 보이지 않았다. 10월 9일 새벽. 성지연이 눈을 떴을 때 주변은 어두웠다. 천장이 낮았고 벽은 콘크리트였다. 그녀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머리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입안은 말랐고 목구멍은 따가웠다. 어디지?
그녀는 주변을 둘러봤다. 작은 방이었다. 창문은 없었고 문 하나만 있었다. 바닥엔 얇은 매트리스가 깔려 있었고 구석엔 플라스틱 물통이 놓여 있었다. 방 안엔 5명의 여자가 더 있었다. 모두 잠들어 있었고 신음소리가 들렸다. 성지연은 일어나 문으로 갔다. 손잡이를 돌렸지만 문은 잠겨 있었다. 두드렸다. 아무 대답이 없었다. 다시 두드렸다. 여전히 조용했다. 그녀는 주저앉았다. 남편은 어디 있지? 병원 통역 1이라고 했는데 여기가 병원인가? 아니었다. 병원이 아니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문이 열렸다. 남자 2명이 들어왔다. 한국말을 하지 않았다. 크메르어였고 성지연은 알아듣지 못했다. 남자들은 잠든 여자들을 깨웠다. 일어나라는 몸짓이었다. 여자들이 하나씩 일어났다. 국적은 제각각이었다. 베트남, 필리핀, 태국, 그리고 한국인 1명 더. 그 한국인 여자가 성지연을 보며 말했다. 새로 왔어요. 성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여자가 물었다. 여권 빼앗겼어요. 성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모르겠어요. 가방이 어디 있는지. 여자가 말했다. 이미 없을 거예요. 다 가져갔을 거예요. 남자들이 소리쳤다. 나가라는 뜻이었다. 여자들은 줄을 서서 방 밖으로 나갔다. 복도는 길었고 양옆으로 비슷한 방들이 이어졌다. 각 방마다 여자들이 나오고 있었다. 20명 넘게 됐다. 계단을 내려갔다. 1층은 넓은 작업장이었다. 책상이 줄지어 있었고 각 책상마다 컴퓨터가 놓여 있었다. 남자 하나가 앞에 서서 말했다. 영어였다. 여기서 일할 거라고. 온라인 채팅 상담이라고. 남자 손님들 상대하는 거라고. 성지연은 이해했다. 로맨스 스캠. 가짜 연애 상담. 돈을 뜯어내는 일. 남자가 계속 말했다. 하루 12시간 일해야 한다고. 목표, 금액 못 채우면 밥 없다고. 도망가려고 하면 끝이라고. 여자들은 각자 자리에 앉았다. 성지연도 빈 책상에 앉았다. 컴퓨터 화면이 켜졌고 채팅창이 떴다. 매뉴얼이 옆에 놓여 있었다.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하는지, 어떻게 돈을 요구해야 하는지, 모든 게 적혀 있었다. 성지연은 키보드 앞에 손을 올렸다. 손가락이 떨렸다. 남편 생각이 났다. 남편은 어디 있지? 남편도 여기 있나? 아니면 다른 곳에. 같은 시각. 이성태는 다른 장소에 있었다. 10월 9일 새벽. 차량은 3시간을 달렸다. 프놈펜에서 점점 멀어졌고 도로는 비포장이 됐다. 숲이 나타났고 마을은 사라졌다. 차는 결국 한 건물 앞에 멈췄다. 2층짜리 낡은 건물이었다. 페인트는 벗겨졌고 창문엔 철창이 박혀 있었다. 주변엔 다른 건물이 없었고 가로등도 없었다. 달빛만 희미하게 땅을 비췄다. 남자들이 이성태를 끌어냈다. 그는 저항했지만 힘에서 밀렸다. 건물 안으로 끌려갔다. 내부는 병원처럼 보였다. 하지만 병원이 아니었다. 복도 양쪽으로 작은 방들이 있었고 각 방마다 침대가 하나씩 있었다. 침대엔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 모두 남자였고 모두 축 늘어져 있었다. 한 남자가 다가왔다. 흰 가운을 입고 있었지만 의사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는 이성태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건강한가 물었다. 이성태는 대답하지 않았다. 남자가 다시 물었다. 병 있나? 간염, 에이즈, 당뇨. 이성태는 고개를 저었다. 없다고.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뒤로 돌았다. 데려가라고. 이성태는 한 방으로 끌려갔다. 방은 좁았고 침대 하나가 전부였다. 창문은 철창으로 막혀 있었고 문엔 자물쇠가 달렸다. 남자들이 나가고 문이 잠겼다. 이성태는 침대에 주저앉았다. 머리를 감싸쥐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조직은 왜 자기를 데려온 건지, 돈은 어디 있지? 약속은 뭐였지? 아내는 어디 있지? 같은 곳에 있나? 아니면 풀려났나? 그는 알고 있었다. 아내는 풀려나지 않았다는 걸, 자신도 풀려나지 않을 거라는 걸.
다음 날 오전, 문이 열렸다. 남자 하나가 들어와서 이성태의 팔을 잡았다. 일어나라고. 검사받으러 가야 한다고. 복도를 지나 한 방으로 갔다. 방 안엔 간이 침대가 있었고 의료 장비처럼 보이는 기계들이 놓여 있었다. 흰 가운 입은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이성태에게 팔을 내밀라고 했다. 체혈이었다. 바늘이 피부를 뚫었고 피가 튜브로 빨려 들어갔다. 1개, 2개, 3개. 3개의 튜브가 채워졌다. 남자가 말했다. 혈액형 확인한다고. 조직 적합성 검사한다고. 건강 상태 확인한다고. 이성태는 물었다. 뭐 하려고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미소 지었다. 이성태는 그 미소를 보고 이해했다. 장기를 팔려는 거다. 자기 장기를. 그는 뒤로 물러섰다. 안 돼요. 이건 아니에요. 남자들이 그를 붙잡았다. 침대에 눕혔다. 팔과 다리를 묶었다. 남자가 다가와 주사를 꺼냈다. 진정제라고 말했다. 바늘이 팔에 꽂혔다. 차가운 액체가 혈관으로 흘러들었다. 이성태의 시야가 흐려졌다.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다. 소리가 멀어졌다. 의식이 가라앉았다. 마지막으로 떠오른 건 아내의 얼굴이었다. 차에 태울 때 본 그 얼굴. 눈을 감고 있던 그 얼굴. 자기가 배신한 그 얼굴. 그리고 모든 게 어두워졌다. 10월 10일. 성지연은 세 번째 날을 맞았다. 하루 12시간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채팅창에 낯선 남자들이 나타났다. 미국, 호주, 유럽에 사는 중년 남자들. 외로운 남자들. 사랑에 굶주린 남자들. 그녀는 매뉴얼대로 입력했다. 사랑한다고. 보고 싶다고. 만나고 싶다고. 하지만 돈이 필요하다고. 비행기표 값이라고. 비자 발급 비용이라고. 가족 병원비라고. 거짓말이었다.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감시자가 뒤에 서 있었고 목표 금액이 있었다. 하루 $500. 못 채우면 밥이 없었다. 밤이 되면 다시 2층 방으로 올라갔다. 여자들은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다. 말이 없었다. 말할 힘도 없었다. 성지연은 창문 없는 방에서 날짜를 잃어갔다. 오늘이 며칠인지, 여기 온 지 며칠인지, 남편은 어디 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같은 시각, 이성태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팔엔 바늘 자국이 남아 있었고 몸은 무기력했다. 매일 주사를 맞았다. 뭔지 모를 약물이었다. 맞고 나면 몸이 풀렸고 생각이 흐려졌다. 복도에선 신음소리가 들렸다. 다른 방에 있는 사람들. 모두 같은 처지였다. 모두 팔려온 사람들이었다. 모두 장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 날 밤, 한 남자가 실려 나갔다. 들것에 실려서. 그 남자는 돌아오지 않았다. 이성태는 그 모습을 보고 알았다. 곧 자기 차례가 온다는 걸. 누군가 자기 장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이후엔 끝이라는 걸.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아내를 팔았는데 자기도 팔렸다는 걸. 거래는 공평했다는 걸. 아니, 공평하지 않았다. 자기만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니라 아내도 치르고 있었으니까. 그날 밤 그는 물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렀다. 베개는 젖었고 가슴은 터질 것 같았다. 미안해.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나올 수 없었다. 누구도 듣지 못할 테니까. 10월 15일. 성지연은 일주일째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컴퓨터 화면은 밤낮 없이 켜져 있었고 채팅창은 끊임없이 울렸다. 손가락은 기계적으로 움직였다. 안녕하세요.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같은 말을 반복했다. 하루 목표 금액은 $500였다. 채우지 못하면 저녁 식사가 없었다. 어제 그녀는 $430를 채웠다. $70가 모자랐다. 그날 밤 그녀는 물만 마셨다. 옆자리 베트남 여자는 사흘째 밥을 못 먹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렸다. 타자를 치다가 자주 멈췄다. 감시자가 다가와 책상을 쳤다. 집중하라고. 속도 내라고. 성지연은 고개를 숙이고 화면에 집중했다.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다. 미국에 사는 50대 남자였다. 프로필 사진엔 혼자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배경은 텅 빈 거실이었다. 남자가 물었다. 진짜 만날 수 있어요? 성지연은 매뉴얼대로 답했다. 물론이에요. 당신을 만나고 싶어요. 하지만 비행기표 값이 필요해요. 남자는 망설였다. 이전에도 돈을 보냈다고. 하지만 만나지 못했다고. 성지연은 입력했다. 저는 다릅니다. 진심이에요. 믿어주세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감시자가 뒤에서 화면을 보고 있었다. 남자는 결국 송금했다. $200. 성지연의 계정에 숫자가 올라갔다. 오늘 목표까지 $300 남았다. 오후 3시. 한 여자가 쓰러졌다. 필리핀 여자였다. 책상에 엎드려서 일어나지 못했다. 감시자들이 달려왔다. 여자를 들쳐업고 밖으로 나갔다. 그 여자는 돌아오지 않았다. 빈 책상만 남았다. 성지연은 그 책상을 보다가 시선을 돌렸다. 생각하면 안 됐다. 다음은 자기 차례일 수도 있었다. 저녁 6시. 성지연은 목표를 채웠다. $520. 간신히 넘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허리는 굳어 있었다. 식사 시간이었다. 1층 한쪽에 마련된 공간으로 이동했다. 긴 테이블에 여자들이 앉았다. 밥과 국, 반찬 하나. 양은 적었고 맛은 없었다. 하지만 먹어야 했다. 성지연은 숟가락을 들었다.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씹었다. 삼켰다. 목구멍을 넘어가는 게 느껴졌다. 옆자리 한국인 여자가 속삭였다. 여기 온 지 얼마나 됐어요? 성지연이 대답했다. 일주일쯤요. 여자가 말했다. 저는 3달째예요. 3달. 성지연은 그 숫자를 되뇌었다. 3달을 여기서 살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여자가 계속 말했다. 처음엔 다들 나갈 수 있다고 믿어요. 하지만 아무도 못 나가요. 목표, 금액 채워도 소용없어요. 빚이 있다고 하거든요. 여기 오는 데 든 비용, 숙식비 다 빚이래요. 성지연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럼 언제 나가요? 여자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어떤 애는 1년 있다가 팔려갔어요. 다른 데로, 더 안 좋은 데로. 성지연은 더 묻지 못했다. 목이 메었고 밥이 넘어가지 않았다. 같은 시각. 이성태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오늘 아침에도 주사를 맞았다. 팔에 바늘이 꽂혔고 투명한 액체가 들어왔다. 영양제라고 했다. 하지만 이성태는 알고 있었다. 영양제가 아니라는 걸. 몸은 점점 무거워졌다. 생각은 느려졌다. 시간 감각이 사라졌다. 오전인지 오후인지 구분이 안 됐다. 오후쯤 문이 열렸다. 흰 가운 입은 남자가 들어왔다. 뒤에 2명이 더 따라왔다. 그들은 이성태를 일으켰다. 검사 시간이라고 했다. 복도를 지나 한 방으로 갔다. 방 안엔 초음파 기계가 있었다. 남자가 이성태의 옷을 걷어 올렸다. 배에 젤을 바르고 기계를 갖다 댔다. 화면에 뭔가 보였다. 내장이었다. 간, 신장, 비장. 남자는 화면을 보며 무언가 기록했다. 고개를 끄덕였다. 상태 좋다고 중얼거렸다. 이성태는 물었다. 언제까지예요?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해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미소만 지었다. 이성태는 그 미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다. 곧이라는 뜻이었다. 곧 수술대에 오른다는 뜻이었다. 방으로 돌아왔다. 침대에 누웠다. 창밖을 봤다. 철창 너머로 하늘이 보였다. 하늘은 흐렸고 구름은 무겁게 깔려 있었다. 그날 밤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다. 비명이었다. 누군가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안 돼, 제발 살려줘. 소리는 점점 멀어졌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 문 닫히는 소리, 그리고 정적. 이성태는 이불을 뒤집었었다. 귀를 막았다. 하지만 소리는 머릿속에 남았다. 울려 퍼졌다. 10월 17일. 성지연은 열흘째 같은 일을 반복했다.
채팅, 거짓말, 송금 요청. 매일 같은 패턴이었다. 그날 오후, 새로운 지시가 내려왔다. 영상통화를 하라고, 얼굴을 보여주라고,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성지연은 거부했다. 얼굴은 보여줄 수 없다고. 감시자가 다가왔다. 선택권 없다고. 하든지 굶든지 둘 중 하나라고. 성지연은 카메라 앞에 앉았다. 화면이 켜졌다. 반대편에 남자가 보였다. 60대쯤 돼 보이는 백인 남자였다. 그는 성지연을 보며 미소 지었다. 성지연은 억지로 웃었다. 안녕하세요라고 말했다. 남자가 대답했다. 목소리가 듣고 싶었다고. 얼굴이 보고 싶었다고. 대화는 30분 이어졌다. 성지연은 매뉴얼대로 말했다. 사랑한다고. 만나고 싶다고. 당신이 내 전부라고.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남자는 믿었다. 그는 송금하겠다고 약속했다. $500? 통화가 끝났다. 성지연은 카메라를 껐다. 얼굴을 손으로 감쌌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다. 울면 안 됐다. 울면 약해 보였다. 약해 보이면 더 당했다. 저녁, 또 한 명이 사라졌다. 태국 여자였다. 탈출을 시도했다가 붙잡혔다. 그 여자는 끌려가면서 울부짖었다. 하지만 아무도 도울 수 없었다. 성지연은 그 모습을 보고 각인했다. 도망치면 안 된다는 걸. 버텨야 한다는 걸. 살아남아야 한다는 걸. 같은 날 밤, 이성태는 악몽을 꿨다. 수술실이었다. 하얀 조명 아래 누워 있었다. 마스크 쓴 사람들이 주변에 서 있었다. 칼이 배에 닿았다. 차가웠다. 그리고 아팠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깼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창밖을 봤다. 아직 밤이었다. 어둠만 가득했다. 그는 생각했다. 아내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살아있을까? 아니면 자기처럼 어딘가에 갇혀 있을까? 그는 알 수 없었다. 알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자기가 아내를 이 지옥으로 끌고 왔다는 것. 그리고 자기도 같은 지옥에 떨어졌다는 것. 대가는 공평했다. 아니, 공평하지 않았다. 아내는 죄가 없었으니까. 그날 밤, 그는 다시 울었다. 소리 없이, 어둠 속에서. 10월 23일, 성지연은 보름째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컴퓨터 화면 속 채팅창은 여전히 울렸고, 그녀의 손가락은 기계처럼 움직였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졌다. 그날 오전, 작업장에 낯선 방문객이 왔다. 현지 NGO 관계자라고 했다. 2명의 여자였다. 한 명은 크메르인이었고, 한 명은 한국인이었다. 조직 간부가 그들을 안내했다. 작업장을 둘러보게 했다. 하지만 통제된 동선이었다. 특정 구역만 보여줬고, 여자들과 대화하지 못하게 했다. NGO 관계자는 메모를 했다. 근무 환경을 확인한다고. 인권 침해가 없는지 본다고. 성지연은 자리에 앉아 그들을 봤다. 눈이 마주쳤다. 한국인 관계자가 잠깐 멈췄다. 성지연은 고개를 숙였다. 도움을 청하고 싶었지만 감시자가 뒤에 서 있었다. NGO 관계자들은 30분 후 떠났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성지연은 다시 화면을 봤다. 희망은 사라졌다. 하지만 그날 오후, 한 가지 변화가 있었다. 작업 중 컴퓨터가 잠깐 오류를 일으켰다. 화면이 깜빡이더니 다른 창이 떴다. 조직 내부 문서였다. 엑셀 파일. 이름 목록이었다. 성지연은 재빨리 스크롤을 내렸다. 수십 개의 이름이 보였다. 국적, 나이, 입소 날짜, 상태. 그중 한국인 이름이 여럿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봤다. 이성태. 남편의 이름. 옆에 적힌 정보를 읽었다. 입소, 날짜 10월 8일. 위치 북부시설. 상태 대기. 북부시설. 어디지? 여기서 얼마나 먼 곳인지. 남편은 살아있는 건지. 화면이 다시 깜빡이더니 원래대로 돌아왔다. 채팅창만 남았다. 성지연은 숨을 몰아쉬었다. 손이 떨렸다. 남편이 살아있다.
같은 조직에 잡혀 있다. 하지만 다른 곳에, 북부 시설이라는 곳에. 그녀는 그 정보를 머릿속에 새겼다. 잊으면 안 됐다. 이성태, 북부 시설. 대기. 저녁. 옆자리 한국인 여자에게 물었다. 북부 시설이 뭐예요? 여자는 성지연을 보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장기 매매하는 곳이요. 여기서 차로 3시간 거리래요. 성지연은 입을 다물었다. 장기 매매. 남편이 거기 있다. 남편이 팔리고 있다. 여자가 물었다. 왜요? 아는 사람 있어요. 성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남편 얘기를 하면 약점이 됐다. 약점은 이용당했다. 같은 날, 이성태는 새로운 방으로 옮겨졌다. 더 작은 방이었다. 창문도 없었다. 침대와 화장실만 있었다. 문은 이중으로 잠겼다. 남자가 말했다. 준비 구역이라고. 곧 매칭된다고. 수술 날짜 정해지면 알려준다고. 이성태는 물었다. 매칭이 뭐예요? 남자는 웃었다. 장기 받을 사람 찾았다는 거예요. 이성태의 다리가 풀렸다. 바닥에 주저앉았다. 남자는 나가면서 말했다. 운 좋으면 한쪽만 떼어가요. 그럼 살 수 있어요? 문이 닫혔다. 자물쇠 소리가 2번 울렸다. 이성태는 벽에 기댔다. 머리를 감쌌다. 끝이었다. 정말 끝이었다. 그는 아내를 생각했다. 아내는 어디 있을까? 같은 조직이면 같은 건물에 있을까? 아니면 다른 곳일까? 알 수 없었다.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그날 밤, 복도에서 소음이 들렸다. 사람들이 움직이는 소리, 급하게 뛰는 발소리, 무언가 실려가는 소리. 이성태는 문틈으로 밖을 봤다. 복도에 사람들이 지나갔다. 들것에 누군가 실려 있었다. 흰 천으로 덮여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완전히 가만히 있었다. 이성태는 뒤로 물러섰다. 벽에 등을 기댔다. 숨이 막혔다. 저게 자기 미래였다. 저렇게 실려나가는 게, 그리고 돌아오지 못하는 게. 10월 25일, 성지연에게 새로운 지시가 내려왔다. 오늘부터 추가 업무를 한다고. SNS 관리라고. 가짜 계정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라고. 더 많은 남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받아내기 위해. 성지연은 새 계정을 만들었다. 프로필 사진은 인터넷에서 가져온 여자 사진이었다. 이름은 가짜였다. 나이, 직업, 취미도 다 지어냈다. 그녀는 게시물을 올렸다. 행복한 척, 외로운 척, 사랑을 찾는 척. 댓글이 달렸다. 낯선 남자들이 메시지를 보냈다. 성지연은 하나하나 답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다. 계정 팔로워는 100명이 넘었다. 메시지는 쏟아졌다. 그날 밤, 한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다. 한국인 남자였다. 프로필을 봤다. 서울에 산다고 했다. 직업은 회사원이라고. 남자가 물었다. 혹시 캄보디아에 계세요? 성지연은 움찔했다. 어떻게 알았지? 매뉴얼대로 답했다. 네, 일 때문에요. 남자가 다시 물었다. 프놈펜이세요? 성지연은 답하지 않았다. 감시자가 다가왔다. 왜 멈췄냐고. 빨리 답하라고. 성지연은 입력했다. 네, 프놈펜이에요. 남자가 답했다. 저도 최근에 프놈펜 갔었어요. 친구 찾으러. 혹시 거기 한국인 많이 사라진다는 거 아세요? 성지연은 화면을 뚫어져라 봤다. 손이 떨렸다. 이 남자는 뭘 아는 걸까? 그냥 아는 척인가? 아니면 진짜 아는 건가? 감시자가 소리쳤다. 왜 안 쳐? 빨리. 성지연은 입력했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일만 해요. 남자의 답은 오지 않았다. 채팅창은 조용해졌다. 성지연은 화면을 끄고 싶었다. 하지만 끌 수 없었다. 다른 메시지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밤, 방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했다. 혹시 구조가 오는 걸까? 누군가 찾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착각일까?
알 수 없었다.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밖에서 누군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 실종자를 찾고 있다는 것. 그게 희망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환상일까? 같은 시각. 이성태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오늘 아침 체열을 또 했다. 3개 튜브. 팔엔 멍이 들었다. 오후엔 엑스레이를 찍었다. 가슴, 복부. 남자들은 화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는 끝났다. 이제 기다리는 것만 남았다. 누군가 자기 장기를 사겠다고 할 때까지. 이성태는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아내 얼굴이 떠올랐다. 처음 만났을 때 그 얼굴. 결혼식 날 웃던 그 얼굴. 차에 태울 때 잠든 그 얼굴. 미안해. 그 말을 속으로 되뇌었다.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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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들리지 않았다. 누구에게도. 10월 26일 새벽. 조직 내부에서 회의가 열렸다. 북부 시설 관리자가 보고했다. 한국인 남자. 준비 완료. 매칭 대기 중. 바이어 접촉 있음. 프놈펜 시설 관리자도 보고했다. 한국인 여자 여러 명. 생산성 양호. 일부 이동 검토 중. 간부가 물었다. NGO 점검은 문제 없었나? 관리자가 답했다. 문제 없었다고. 서류 다 준비했고 작업장만 보여줬다고. 간부가 고개를 끄덕였다. 계속 조심하라고. 요즘 단속 심하다고. 한국 대사관도 움직인다고. 회의가 끝났다. 사람들이 흩어졌다. 서류 뭉치가 책상 위에 남았다. 그 안엔 이름 목록이 있었다. 이성태, 성지연. 나란히 적혀 있었다. 부부라고 표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분리 수용, 접촉 금지. 조직은 알고 있었다. 두 사람이 부부라는 걸. 하지만 만나게 하지 않았다. 만나면 문제가 생겼으니까. 둘은 가까이 있었지만 닿을 수 없었다. 같은 조직에 갇혔지만 서로를 볼 수 없었다. 거리는 3시간이었지만 그 거리는 영혼만큼 멀었다. 10월 28일 오전. 이성태에게 통보가 왔다. 흰 가운 입은 남자가 방에 들어왔다.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다. 그는 이성태 앞에 섰다. 11월 2일이라고 말했다. 수술 날짜가 정해졌다고. 이성태는 입술을 깨물었다. 며칠 남았어요. 남자가 대답했다. 닷새요. 준비하세요. 무슨 준비를 하라는 건지. 죽을 준비를 하라는 건지. 남자가 계속 말했다. 신장 하나만 가져간다고. 운이 좋다고. 살 수 있다고. 이성태는 웃음이 나왔다. 미친 웃음이었다. 운이 좋다니. 장기를 떼이는데 운이 좋다니. 남자는 서류를 책상 위에 놓고 나갔다. 문이 잠겼다. 이성태는 서류를 봤다. 동의서였다. 수술에 동의한다는 내용.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었다. 그는 서류를 구겼다. 바닥에 던졌다. 하지만 소용없다는 걸 알았다. 동의하지 않아도 수술은 진행될 거였다. 오후. 식사가 들어왔다. 평소보다 양이 많았다. 밥, 고기, 야채. 수술 전 영양 보충이었다. 이성태는 먹지 않았다. 식판을 밀어냈다. 배가 고팠지만 먹을 수 없었다. 이게 마지막 식사일 수도 있었으니까. 저녁.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다. 보름달이었다. 둥글고 밝았다. 이성태는 철창을 붙잡고 달을 봤다. 저 달을 안에도 보고 있을까? 같은 하늘 아래에 있는데 닿을 수 없다는 게 이상했다. 그날 밤 그는 편지를 썼다. 종이도 펜도 없었지만 머릿속으로 썼다. 지연아, 미안해.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어. 내가 너를 팔았어.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아니, 용서하지 마.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편지는 끝나지 않았다. 할 말이 너무 많았다. 하지만 전할 방법이 없었다. 같은 시각. 성지연의 작업장에 변화가 생겼다. 오후 6시. 감시자들이 급히 모였다. 뭔가 회의하는 모습이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긴박했다. 여자들은 일을 멈추고 서로를 봤다. 무슨 일이지? 왜 저러는 거지?
10분 뒤 감시자 하나가 나와서 말했다. 오늘은 일찍 끝난다고. 당장 방으로 올라가라고. 여자들은 컴퓨터를 껐다. 줄을 서서 계단을 올라갔다. 성지연은 뒤를 돌아봤다. 감시자들은 여전히 모여서 무언가 이야기했다. 방에 도착했다. 문이 닫혔다. 잠겼다. 옆자리 한국인 여자가 속삭였다.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렇게 급하게 끝낸 적 없었는데. 성지연은 창문 쪽으로 갔다. 창문은 작았고 높았지만 밖이 조금 보였다. 건물 입구 쪽에 차량이 여러 대 서 있었다. 사람들이 움직였다. 짐을 옮기는 것처럼 보였다. 한국인 여자가 말했다. 이동하는 건가 봐요. 가끔 이래요. 단속 피하려고. 이동. 다른 곳으로 옮기는 건가? 그럼 여기서 나갈 수 있는 건가? 아니면 더 깊이 들어가는 건가? 밤 10시. 문이 열렸다. 감시자가 들어와서 말했다. 짐 챙기라고. 필요한 것만. 10분 안에. 여자들은 황급히 움직였다. 가진 게 별로 없었다. 옷 몇 벌, 속옷, 세면도구. 그게 전부였다. 성지연도 가방을 챙겼다. 손이 떨렸다. 어디로 가는 건지, 더 나은 곳인지, 더 나쁜 곳인지. 복도로 나왔다. 다른 방 여자들도 나와 있었다. 모두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불안했다. 계단을 내려갔다. 1층 작업장을 지나 밖으로 나갔다. 밤 공기가 차가웠다. 달빛이 땅을 비췄다. 승합차 3대가 대기하고 있었다. 여자들은 나눠서 탔다. 성지연은 2번째 차에 탔다. 좁았다. 10명이 타니 숨쉬기 힘들었다. 차가 출발했다. 프놈펜 시내를 벗어났다. 가로등이 줄어들었고 건물이 낮아졌다. 도로는 비포장으로 바뀌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차가 멈췄다. 검문소였다. 경찰 2명이 다가왔다. 운전사가 창문을 내렸다. 경찰과 대화했다. 크메르였고 알아듣지 못했다. 하지만 긴장된 분위기는 느껴졌다. 경찰이 차 안을 들여다봤다. 여자들을 하나하나 봤다. 성지연과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숨을 멈췄다. 도와달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여기 갇혀 있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감시자가 뒷좌석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은 주머니 안에 있었다. 뭔가 들고 있는 것 같았다.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섰다. 운전사가 무언가 건넸다. 돈인 것 같았다. 차가 다시 출발했다. 검문소가 멀어졌다. 성지연은 창밖을 봤다. 구조의 기회가 사라지는 걸 봤다. 2시간 더 달렸다. 차는 더 외딴 곳으로 갔다. 주변엔 논밭만 보였다. 집도 없었고 사람도 없었다. 새벽 2시쯤 차가 멈췄다. 한 건물 앞이었다. 이전 건물보다 더 낡았다. 3층짜리 콘크리트 건물. 창문은 모두 철판으로 막혀 있었다. 여자들은 차에서 내렸다. 다리가 저렸고 허리가 아팠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는 더 열악했다. 전등은 희미했고 벽은 금이 가 있었다. 바닥은 울퉁불퉁했다. 2층으로 올라갔다. 한 방에 20명이 들어갔다. 이전보다 더 좁았다. 매트리스는 서로 붙어 있었고 화장실은 하나뿐이었다. 문이 닫혔다. 자물쇠가 3개 채워졌다. 여자들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말이 없었다. 피곤했고 절망적이었다. 성지연은 구석에 앉았다. 무릎을 끌어안았다. 이제 더 깊이 들어온 거였다. 더 외진 곳으로, 더 찾기 힘든 곳으로. 같은 날 새벽, 북부 시설에도 움직임이 있었다. 이성태가 있는 건물 근처에 차량이 도착했다. 바이어였다. 장기를 구매하러 온 사람. 그는 중국인이었다. 50대쯤 됐고 양복을 입었다. 조직 간부와 악수했다. 회의실로 들어갔다. 서류가 오갔다. 가격 협상이 이루어졌다. 신장 하나에 5만 달러? 바이어는 고개를 끄덕였다. 계약이 성립됐다. 수술은 예정대로 11월 2일. 장기는 당일 이송. 회의가 끝났다. 바이어는 떠났다.
조직 간부는 담당자에게 지시했다. 준비 철저히 하라고. 실수 없게 하라고. 담당자는 이성태의 방으로 갔다. 문을 열었다. 이성태는 침대에 앉아 있었다. 담당자가 말했다. 확정됐다고. 4일 후라고. 각오하라고. 이성태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말이 없었다. 담당자가 나가고 문이 잠겼다. 이성태는 벽에 머리를 기댔다. 눈을 감았다. 닷새. 닷새 후면 수술대에 오른다. 그리고 그 후엔 살아남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이미 끝이었다. 그날 밤 보름달은 여전히 떠 있었다. 밝고 차갑게 세상을 비추고 있었다. 하지만 달빛은 그들에게 닿지 못했다. 철창과 콘크리트 벽이 막고 있었으니까. 두 사람은 같은 하늘 아래에 있었지만 서로를 볼 수 없었다. 목소리도 닿지 않았다. 거리는 3시간이었지만 그 거리는 영원처럼 느껴졌다. 11월이 다가왔다. 끝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하지만 어떤 끝인지 아무도 몰랐다. 11월 1일 오전 한국 대사관에 제보가 들어왔다. 익명의 전화였다. 프놈펜 외곽에 한국인 여성들이 갇혀 있다는 내용. 구체적인 주소는 없었지만 대략적인 위치가 있었다. 논밭지대, 3층 건물, 철판으로 막힌 창문. 대사관은 현지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다. 경찰은 반신반의했지만 움직이기로 했다. 단속반이 구성됐다. 대사관 직원 1명도 동행했다. 오후 2시 단속반이 출동했다. 차량 4대, 경찰 15명. 그들은 제보된 지역으로 향했다. 프놈펜에서 2시간 반 거리. 도로는 비포장이었고 먼지가 날렸다. 오후 4시 30분 건물을 발견했다. 3층짜리 콘크리트 건물. 창문은 철판으로 막혀 있었고 주변은 논밭이었다. 제보와 일치했다. 경찰은 건물을 포위했다. 출입구를 막았다. 확성기로 소리쳤다. 나오라고. 경찰이라고. 건물 안이 술렁였다. 사람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발소리, 소리침, 뭔가 부딪히는 소리. 5분 뒤 1층 문이 열렸다. 남자 3명이 나왔다. 손을 들고 있었다. 경찰이 그들을 체포했다. 경찰은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1층은 작업장이었다. 컴퓨터가 줄지어 있었고 책상마다 흔적이 남아 있었다. 서류, 메모, 휴대전화. 2층으로 올라갔다. 복도 양쪽으로 방문이 있었다. 모두 잠겨 있었다. 경찰이 자물쇠를 부쉈다. 첫 번째 방. 여자들이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다. 18명. 국적은 제각각이었다. 베트남, 태국, 필리핀, 한국. 대사관 직원이 들어갔다. 한국인 있냐고 물었다. 한국어로. 한 여자가 손을 들었다. 2명이 더 일어섰다. 모두 한국인이었다. 그중 1명이 성지연이었다. 직원이 다가갔다. 괜찮으냐고 물었다. 성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흘렀다. 직원이 말했다. 이제 안전하다고. 나갈 수 있다고. 여자들은 방에서 나왔다. 계단을 내려갔다. 햇빛이 얼굴을 비췄다. 1달 만에 보는 햇빛이었다. 차량에 탔다. 병원으로 이송됐다. 검진을 받았다. 영양실조, 탈수, 타박상. 하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었다. 저녁, 대사관 직원이 성지연과 면담했다. 어떻게 여기 오게 됐냐고 물었다. 성지연은 천천히 말했다. 남편과 함께 캄보디아에 왔다고. 일자리를 찾다가 속았다고. 10월 8일 밤에 끌려왔다고. 직원이 물었다. 남편은 어디 있냐고. 성지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모른다고. 같이 끌려왔는데 헤어졌다고. 그 후로 보지 못했다고. 직원이 메모했다. 남편 이름이 뭐냐고. 성지연이 대답했다. 이성태. 45. 직원은 그 이름을 기록했다. 찾아보겠다고.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성지연은 물었다. 북부 시설이라는데 아세요? 직원이 고개를 갸웃했다.
북부 시설이요. 성지연이 설명했다. 장기 매매하는 곳이라고. 여기서 차로 3시간 거리라고. 남편이 거기 있을 수도 있다고. 직원은 표정이 굳었다. 장기 매매라고 되물었다. 성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확실하지 않지만 들었다고. 직원은 급히 메모했다. 확인해보겠다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지만 얼굴엔 불안이 어려 있었다. 장기 매매라면 시간이 없었다. 이미 늦었을 수도 있었다. 같은 날 밤, 북부시설에선 준비가 한창이었다. 수술실이 세팅됐다. 수술대, 조명, 의료 장비. 모든 게 갖춰졌다. 흰 가운들이 준비됐다. 수술 도구들이 소독됐다. 마취제가 준비됐다. 내일 오전 9시. 이성태의 수술 시간. 담당자가 이성태의 방에 들어갔다. 내일 아침이라고 말했다. 일찍 준비하라고. 6시에 깨울 거라고. 이성태는 대답하지 않았다. 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담당자가 나갔다. 문이 잠겼다. 이성태는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봤다. 마지막 밤이었다. 수술 후 살아날 수도 있지만 장담할 수 없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아내 얼굴이 떠올랐다. 미안하다는 말을 되뇌었다. 하지만 전해지지 않았다. 11월 2일 새벽. 대사관은 밤새 움직였다. 북부시설 위치를 추적했다. 조직원 진술, 통화 기록, 차량 이동 경로. 모든 정보를 모았다. 후보지가 3곳으로 좁혀졌다. 프놈펜 북쪽 외곽. 차로 3시간 거리. 외진, 지역. 경찰에 다시 협조 요청했다. 하지만 경찰은 주저했다.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장기 매매는 민감한 문제라고. 대사관은 압박했다. 한국 국민의 생명이 위험하다고. 즉각 움직여야 한다고. 새벽 5시. 경찰이 마지못해 승인했다. 단속반을 다시 구성했다. 차량 5대. 경찰 20명. 출발은 6시. 하지만 목적지까지 3시간. 도착은 9시쯤. 이성태의 수술 시간도 9시. 시간이 겹쳤다. 새벽 6시. 이성태가 깼다. 문이 열렸다. 담당자들이 들어왔다. 일어나라고 했다. 이성태는 일어났다. 안내를 따라 복도로 나갔다. 계단을 내려갔다. 1층 끝에 수술실이 있었다. 문이 열려 있었고 안에서 하얀 조명이 새어나왔다. 이성태는 멈췄다. 다리가 떨렸다. 담당자가 그를 밀었다. 들어가라고. 이성태는 한 걸음 내딛었다. 수술실 안으로. 수술대가 보였다. 차갑고 금속성에. 주변에 사람들이 서 있었다. 마스크를 쓰고 가운을 입고. 한 사람이 다가왔다. 누구라고 했다. 이성태는 수술대에 누웠다. 차가움이 등을 관통했다. 팔과 다리가 고정됐다. 가죽끈으로. 마취가 의사가 다가왔다. 마스크를 얼굴에 댔다. 숨 쉬라고 했다. 이성태는 숨을 들이쉬었다. 가스가 폐로 들어왔다. 시야가 흐려졌다. 마지막으로 본 건 천장이었다. 하얀 천장. 차갑고 텅 빈. 그리고 모든 게 어두워졌다. 같은 시각. 단속반은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시속 100km. 비포장 도로였지만 속도를 높였다. 대사관 직원은 시계를 봤다. 8시 30분. 목적지까지 30분 남았다. 늦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8시 50분. 건물이 보였다. 2층짜리 낡은 건물. 외딴 곳에 홀로 서 있었다. 차량이 멈췄다. 경찰이 뛰어내렸다. 건물을 포위했다. 확성기가 울렸다. 나오라고. 건물 안이 소란스러워졌다. 사람들이 뛰는 소리. 문 닫히는 소리. 경찰이 문을 부쉈다. 안으로 들어갔다. 1층은 비어 있었다. 서류만 흩어져 있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발견했다. 경찰이 내려갔다. 지하는 병실처럼 꾸며져 있었다. 복도 양쪽으로 방들이 있었다. 한 방에서 신음소리가 들렸다. 경찰이 문을 열었다. 침대에 남자가 누워 있었다. 배에 붕대가 감겨 있었고
피가 스며 나왔다. 의식은 없었다. 호흡은 약했다. 대사관 직원이 다가갔다. 얼굴을 확인했다. 이성태였다. 수술은 끝난 상태였다. 늦었다. 직원은 급히 구급차를 불렀다. 하지만 이곳은 외딴 곳이었다. 구급차가 오려면 시간이 걸렸다. 경찰이 응급처치를 했다. 지혈을 시도했다. 하지만 출혈이 많았다. 이성태의 얼굴은 창백했다. 입술은 파랬다. 맥박은 약해져 갔다. 직원은 그의 손을 잡았다. 버티라고 말했다. 곧 병원 간다고. 하지만 이성태는 듣지 못했다. 의식이 없었으니까. 3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다. 이성태를 실었다. 병원으로 향했다. 가장 가까운 병원까지 1시간. 차 안에서 응급처치가 계속됐다. 링거, 산소, 심폐소생술. 하지만 이성태의 상태는 악화됐다. 혈압이 떨어졌다. 호흡이 멈췄다. 구급대원이 심장 마사지를 했다. 1번, 2번, 3번. 반응이 없었다. 그날 오후 1시 병원 응급실에서 이성태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 사인은 과다출혈, 수술 후 합병증. 대사관은 성지연에게 연락했다. 남편을 찾았다고. 하지만 늦었다고. 성지연은 전화를 받고 무너졌다. 바닥에 주저앉았다. 소리 없이 울었다. 남편은 죽었다. 자기를 판 남편. 자기도 팔린 남편. 그는 대가를 치렀다. 그녀도 치렀다. 하지만 이게 공평한가? 이게 정의인가? 알 수 없었다. 11월 5일 성지연은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대한민국 땅을 밟은 지 6개월 만이었다. 출국할 때는 남편과 함께였고 귀국할 때는 혼자였다. 공항 입국장. 가족은 나오지 않았다. 친구도 없었다. 그녀를 기다리는 건 대사관 직원 1명뿐이었다. 직원이 다가와 말했다. 수고했다고. 이제 괜찮다고. 성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괜찮을 수 없었다. 임시 거처로 이동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쉼터였다. 작은 방 하나, 침대, 책상, 옷장. 최소한의 것들만 있었다. 성지연은 가방을 내려놓았다. 창문을 열었다. 서울의 공기가 들어왔다. 차가웠고 낯설었다. 그날 밤 그녀는 잠들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캄보디아에서 보던 천장이 떠올랐다. 곰팡이 핀 천장, 금간 천장, 철창 넘어 보이던 하늘. 눈을 감으면 소리가 들렸다. 키보드 치는 소리, 감시자의 발소리, 여자들의 신음소리. 그녀는 눈을 떴다. 소리는 사라졌지만 기억은 남았다. 11월 10일 경찰 조사가 시작됐다. 성지연은 경찰서에 출석했다. 조사관 앞에 앉았다. 질문이 이어졌다. 어떻게 캄보디아에 가게 됐나? 누구한테 속았나? 얼마나 갇혀 있었나? 어떤 일을 했나? 탈출은 어떻게 했나? 성지연은 담담히 대답했다. 남편과 함께 갔다고. 일자리를 찾다가 속았다고. 1달 갇혀 있었다고. 로맨스 스캠 작업을 강요받았다고. 경찰이 구조했다고. 조사관이 물었다. 남편은 어떻게 됐나? 성지연은 잠시 말을 멈췄다.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대답했다. 죽었다고. 장기매매 당하다가 죽었다고. 조사관이 물었다. 남편이 당신을 그곳에 팔았다는 게 맞나? 성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고. 남편이 돈을 받고 자기를 넘겼다고. 조사관이 또 물었다. 남편을 용서할 수 있나? 성지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용서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 몰랐다. 용서할 수 있는 일인지도 몰랐다. 조사는 3시간 이어졌다. 끝나고 나왔을 때 해는 지고 있었다. 11월 중순 언론이 사건을 보도했다. 한국인 부부 캄보디아 인신매매 피해. 남편 장기매매로 사망, 아내 극적 구조. 기사는 클릭을 유도했다. 댓글이 달렸다. 수백 개, 수천 개. 일부는 동정했다. 불쌍하다고.
조심해야 한다고? 일부는 비난했다. 왜 그런 데를 갔냐고? 자업자득이라고. 일부는 남편을 욕했다. 아내 판 쓰레기라고. 죽어 마땅하다고. 성지연은 기사를 보지 않았다. 댓글도 읽지 않았다. 세상의 시선이 두려웠다. 11월 말, 캄보디아에서 추가 소식이 왔다. 조직원 일부가 체포됐다. 프놈펜 시설 관계자 5명, 북부 시설 관계자 3명. 하지만 핵심 인물은 도주했다. 간부급 2명. 행방을 알 수 없었다. 압수한 서류에서 명단이 발견됐다. 피해자 명단. 150명이 넘었다. 국적은 다양했다. 한국, 베트남, 태국, 필리핀, 중국. 그중 한국인은 20명. 일부는 구조됐고, 일부는 이송됐고, 일부는 사망했다. 이성태의 이름도 그 명단에 있었다. 사망자란에 사망일자 2023년 11월 2일. 사인 수술 후 과다 출혈. 성지연은 그 명단을 받았다. 남편의 이름을 봤다. 손가락으로 그 이름을 따라갔다. 이성태. 3글자. 눈물이 났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다. 울 자격이 있는지 몰랐으니까. 12월. 성지연은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상담사가 물었다. 지금 어떤 감정이 드나? 성지연은 대답했다. 모르겠다고. 복잡하다고. 상담사가 물었다. 남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성지연은 한참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미워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쌍해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고. 그는 자기를 팔았지만 자기도 팔렸다고. 그는 가해자였지만 피해자이기도 했다고. 상담사가 물었다. 용서할 수 있나? 성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용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이해는 한다고. 가난이 사람을 괴물로 만든다는 걸. 절망이 선택을 왜곡시킨다는 걸. 상담사가 다시 물었다. 그럼 남편은 피해자인가? 성지연은 대답했다. 모르겠다고. 선을 그을 수 없다고. 그는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였다고. 자기도 피해자이면서 어쩌면 공범이었을지 모른다고. 상담사는 메모를 했다.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천히 회복하면 된다고. 하지만 성지연은 알았다. 회복이란 게 가능한지,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는지. 12월 말. 겨울이 깊어졌다. 성지연은 쉼터방에서 창밖을 봤다. 눈이 내렸다. 하얗게 쌓였다. 그녀는 외투를 입고 밖으로 나갔다. 공원을 걸었다. 눈을 밟았다. 발자국이 남았다. 한 벤치에 앉았다. 주머니에서 무언가 꺼냈다. 사진이었다. 남편과 찍은 사진. 결혼식 날. 둘 다 웃고 있었다. 행복해 보였다. 그때는 몰랐다. 이렇게 될 줄. 이렇게 끝날 줄. 성지연은 사진을 오래 바라봤다. 그리고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버리지 않았다. 버릴 수 없었다. 그녀는 일어나서 다시 걸었다. 눈은 계속 내렸고 발자국은 계속 남았다. 2024년 1월. 경찰은 수사를 종결했다. 체포된 조직원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혐의는 인신매매, 강요, 감금, 사기. 형량은 10년에서 20년. 도주한 간부들은 여전히 잡히지 않았다. 인터폴에 수배됐지만 소식은 없었다. 조직은 와해됐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비슷한 조직들이 여전히 활동했다. 다른 이름으로, 다른 방식으로. 피해는 계속됐다. 성지연은 그 소식을 들었다. 무력감이 밀려왔다. 자기가 구조됐지만 다른 누군가는 여전히 갇혀 있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뭔가 할 수 있을까?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하지만 두려웠다. 세상의 얼굴을 드러내는 게, 피해자로 낙인 찍히는 게. 그래도 언젠가는 말해야 할 것 같았다. 자기 이야기를, 남편의 이야기를, 진실을 말해야 했다. 아무리 복잡하고 불편해도. 2024년 2월. 성지연은 새 일을 시작했다. NGO에서 일했다.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단체. 상담 보조 업무. 그녀는 피해자들을 만났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자기와 비슷한 이야기들. 각자의 지옥이 있었다. 어느 날, 한 피해자가 물었다. 어떻게 견뎠냐고? 어떻게 살아남았냐고? 성지연은 대답했다. 모르겠다고. 그냥 버텼다고. 죽지 않으려고 했다고. 피해자가 또 물었다. 후회하나? 그때의 선택을. 성지연은 생각했다. 무엇을 후회해야 하나? 캄보디아에 간 것. 남편을 따라간 것. 믿었던 것. 그녀는 대답했다. 후회는 소용없다고. 이미 일어난 일이라고. 중요한 건 지금이라고. 피해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을 흘렸다. 성지연은 그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살아있었다. 그날 밤, 성지연은 일기를 썼다. 오늘 누군가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나도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줄 수 있다는 걸 알았다. 남편은 죽었다. 나는 살았다. 이게 공평한지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살아있다는 건 확실하다. 그래서 뭔가 해야 한다. 의미를 찾아야 한다. 그게 내가 살아남은 이유일지도 모른다. 일기를 덮었다. 불을 껐다. 잠들었다. 꿈을 꿨다. 남편이 나왔다. 멀리서 서 있었다.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돌아섰다. 멀어졌다. 사라졌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베개 씻이 젖어 있었다. 울었나 보다. 기억나지 않았다. 2024년 3월. 사건은 서서히 잊혔다. 언론은 새로운 사건을 보도했다. 사람들은 새로운 이야기에 집중했다. 성지연의 이름은 검색에서 사라졌다. 하지만 그녀는 잊지 않았다. 잊을 수 없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봤다. 거울 속 얼굴은 변했다. 더 야위었고 더 날카로워졌다. 하지만 살아있었다. 숨 쉬고 있었다. 움직이고 있었다. 그게 전부였다. 그게 다였다. 어느 날 누군가 물었다. 남편 얘기는 안 하나? 왜 묻지 않나? 성지연은 대답했다. 묻지 않는 게 답이라고. 이미 알고 있으니까. 남편은 죽었다. 자기가 저지른 일의 대가로. 그걸 슬퍼해야 하나? 그걸 애도해야 하나? 모르겠다. 지금도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안다. 가난이 사람을 괴물로 만들 수 있다는 것. 절망이 선택을 왜곡시킨다는 것.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수는 없다는 것. 남편은 선택했다. 잘못된 선택을. 그 대가를 치렀다. 나도 대가를 치렀다. 다른 방식으로. 이제 살아가야 한다. 그 기억을 안고, 그 상처를 안고, 어떻게 살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살아야 한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다. 이 사건은 묻는다. 가난이 사람을 괴물로 만드는가? 아니면 괴물은 원래 존재했는가? 답은 없다. 아마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질문은 남는다. 계속 남는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질문 앞에 서 있다. 오늘의 사건, 당신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건의 기록을 따라가며 가려진 조각들을 연결합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기록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잊혀진 이름들, 사라진 진실, 그날의 흔적들. 봉인된 사건 노트에서 흔적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봉인된 사건 노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